언수에는 대한민국 수험생이 모두들 똑같이 비중을 두고 끙끙거리며 매달리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탐 선생님으로서의 서름도 느끼셨을 테고 이 대목에서 진짜 제일 속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대한민국 수험생이 모두 매달리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탐이 더욱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저희 학교에서 정치를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학교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모두들 사회문화, 윤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에만 눈을 돌리고 제가 정치 독학한다고 하면 애들이 왜 시간 낭비하냐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저런 말 들을 거 생각해봐도 하나도 서럽지 않아요. 정말로요. 오히려 당당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선택해서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 누구보다 의욕도 넘치고 점수도 잘 나올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요. 특히 이번 수능특강 강의 듣고. 여기 모인 친구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끝까지 정치를 공부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진짜 정치를 좋아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선생님 방식 정말 좋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 잘 마무리해주세요. 2012년 3월 11일 남송지. 음악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2012년 2월 7일 문경. 2012년 2월 11일 신성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제가 이거 훅 해가지고 이게 막 흐트러졌죠. 네. 네, 복장이 무슨 무술, 딱 중국 무술을 하는 복장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것도 안 맞춰주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사실은요, 혼자 내심 걱정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36강째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러면 내 소신대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하기에 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도 말씀 안 드리다가 이제 36강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능특강 강의를 1, 2강 딱 처음 찍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좀 잘못 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수능특강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압축적인 개념을 듣고 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기출선지들을 뭐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놨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정치를 더 재미없어 하는 것은 아닐까,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이 참 유용할 것이다 라는 말만 했지 이런 마음속의 고민들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3월 11일 날 송지가 선생님 정말 좋아요 이거 라고 하면서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컥하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너무 신기한 것이 인강이잖아요. 인강이고 이렇게 정말 뭔가 매체를 통해서 하나 걸러서 만나는 건데 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에 정말 울컥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수능특강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 와라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정치라는 과목을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학습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송지 글이나 또는 그 이후로 많은 학생들 글을 보면서 물론 이 강의 자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는 정말 재밌게 정치 공부하고 개념 강의에서는, 그리고 수능특강에서는 그 재밌는 그 마음 계속 이어가면서 정말 문제까지도 잘 맞춰서 여러분이 목적한 바 정치 만점 그리고 1등급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밀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벌써 36강째 오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추천해준 노래와 같이 틀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 여러분 벌써 또 사법부와 지방자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지방자치 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집어넣어 놔가지고 네. 막 1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좀 모양새가 좀 괜찮습니까? 그 초등 같다고, 초등 선생님 같다고, 오늘 초등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무슨 안 좋은 발언은 아닌 거죠? 친절하게. 소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지방자치라는 말은 우리가 1단원에서 민주정치의 원리 할 때, 그리고 또 2단원에서 지방선거 할 때 또 이렇게 무수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막 어렵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라는 점, 지방자치를 통해서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라는 점. 또 하나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 여기서 두 가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지방자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인데 그 지방은 지방정부가 될 수도 있고 주민 스스로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말로도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주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정부는요, 바로 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서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직적인 권력 분립. 수직적 권력 분립. 권력이 중앙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으로 넘겨서 그 지방이 독립성을 갖고 그 지방의 일을 스스로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권력 분립, 이런 차원을 강조해서 부르는 지방자치의 유형을 우리 단체자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을 통치한다. 그래서 단체자치라는 말로 쓰지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바로 분권의 원리입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나누어진.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런 단체자치로서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민이 정말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그 지역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강조하는 건 참여를 강조하게 되고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또 하나를 쓰면 이렇게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통치한다.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통치한다.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측면을 강조해서 지방자치를 정의하면 그것을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요, 참여,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는 단체자치 쪽으로 지방자치를 한다. 어떤 나라는 주민자치 쪽으로 지방자치를 한다. 이렇게 딱 무슨 모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나라는 단체자치 측면이 크기도 하지만 주민자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주민자치의 측면이 크긴 하지만 단체자치도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이 독립성을 갖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통치해가고 주민의 참여하에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통치해가요. 그러다 보면 전체 국가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겠죠. 만약에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해 간다면
그 전체적인 국익이나 또는 그 이익의 배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할 텐데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또 그 지방 정부가 스스로 통치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두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요.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방선거에 관한 내용들은 다 배웠죠. 어디에서? 그 2단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워서 볼게요. 이 지방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초와 광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보시면 경기도예요. 요걸 이렇게 그어도 되겠군요. 여기 그어도 되겠군요.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 안에 의회가 있고 경기도에 의회가 있고 이 지방의회 그리고 경기도에 짱이 있죠. 경기도지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의회, 경기도의 짱 해서 광역 단위의 의회와 광역짱이 존재하고요. 또 동시에 이 경기도 안에는 여러분 성남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성남시 의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성남시짱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경기도가 광역이라면 요 가운데 여기 경기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성남시와 같은 또 파주시도 있을 수 있겠고 동두천시도 경기도 맞죠? 이러면 여기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와 기초짱 모두 지방의회, 기초와 광역의회를 모두 지방의회라고 하고 광역짱과 기초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의회는요. 의회는 의결기관이 되고요. 의결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장은 집행기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짱이 행정부의 기능, 여기가 입법부의 기능, 축소되기만 한 것.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는 여러분 지난 시간 하신 거 기억나시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법률과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 아래 규칙이 있죠. 이 규칙은 법률과 명령 그리고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규칙을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쓰면 우리 국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입법 기능이면서 또 예산안 심의 의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도 예산안 심의 의결합니다. 그 지방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사무를 봅니다. 지역 사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다 끝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법과 지방자치 그래서 우리 사법권의 독립 기억나시죠?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었고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공부하면서 결정의 유형까지 조금 심화돼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지방자치 얘기했어요. 네, 이제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다 해가지고 오셨죠? 보겠습니다. 기출 분석표를 보면 여러분 사법권은요.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 파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시고 했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라든가 신급제도도 역시 거기 들어가죠.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에 해당되지 않는 진술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법권의 독립 기억하시죠?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신분상 독립, 재판상 독립입니다. 보시면 함부로 파면해서는 안 돼. 맞네요. 그렇죠. 네, 신분상 독립.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야 해. 신분상 독립 맞죠? 자격 있는 사람, 자격을 법률로 정해서 해야 돼. 신분상 독립. 그 다음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어야 돼. 재판상의 독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뭐죠? 공개되어야 해. 이거는 공개재판주의죠.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에 공개재판주의가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 전혀 아닌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사법권의 독립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개재판주의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막 맞물려서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사법권의 독립 속에 공개재판주의가 들어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봤고요. 판사의 신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자격은 법률로서 정한다. 여기 판사의 신분, 임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임기, 신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또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맞네요. 그런데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죠. 법을 해석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틀렸고요. 여러분 대법원은 잘 보세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어디에? 대법원에 있다. 최종적인 심사권 대법원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보세요. 고등법원은 행정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최종심은 항상 어디예요? 대법원입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었죠. 기억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재판의 종류예요. 보시면 지금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지역 광역지방의회 의회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재판이에요? 그렇죠. 형사재판이죠. 여기 보시면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비례대표 투표함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선거 절차상의 아주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래서 당선 무효가 아니다. 선거재판이죠. 그랬다고 해서 당선 무효는 아니다. 선생님 막 중대한 하자잖아요. 이랬는데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선거재판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형사재판, 나는 선거재판이었네요. 볼게요. 가. 형사재판 그 가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 일정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채워야죠. 보충해야 되죠.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그럼 이거 뭐죠? 민사재판이죠. 따라서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또 볼게요. 가의 1심은 고등법원이고 여러분 형사재판은 3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심은 어디서 할까요? 3심제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겠죠. 따라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선거재판이죠. 선거재판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총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뭐냐면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은 단 한 번 대법원에서 한다. 단 한 번 대법원에서 한다. 여긴 맞고요. 앞에는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가의 원고는 검사이고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 맞네요. 그렇죠. 형사재판의 원고 검사. 그리고 나의 피고는 선거재판의 피고는 대상은 소송 제기 받은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맞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2심제가 원칙이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입니다. 그러면 형사예요? 선거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은 몇 심제 원칙이에요? 3심제죠. 틀렸네요. 다음 볼게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다. 이거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랑 똑같은 9월 평가원 문제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 형사재판. 따라서 단심제 아니고 3심제. 틀렸죠? 선거재판이 단심제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선거재판은 단심제, 대법원에서 한 번 하는 경우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장, 광역 비례대표 의원. 맞죠? 다음 넘겨주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하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급을 두어, 급이 다른. 기억은 여러분 신급제도. 두 번째, 민형사 재판에서 1심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한 명이 하게 되면 2심은 니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다. 그리고 3심은 바로 어디서 합니까? 최종심은 늘 대법원에서 한다. 그 다음에 볼게요. 1심에서 단독 판사가 심판한 경우에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기억, 신급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거 신급제도잖아요. 법관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맞죠? 두 번째, 이 신급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첫 번째, 신급제도, 상소제도. 오케이. 세 번째, 기억은 신급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럴듯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재판의 독립, 내용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 세력 또는 어떤 그 소송 당사자의 압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재판의 독립입니다. 이거는요 신급제도고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볼게요. 니은, 여러분 여기 니은 지방법원이었죠. 지방법원은 행정재판의 2심도 담당한다. 여러분 행정재판은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습니다. 맞죠? 틀렸네요. 맞죠? 틀렸네요. 다음, 명령규칙 처분의 최종 심사권을 바로 디귿 대법원이 갖는다. 계속 나오죠? 맞는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니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 법원, 2심 지방법원, 2심 지금 지방법원이었어요.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심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결정에 불복하는데 상고, 이 표현이 맞습니까? 상고는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2심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항고해야죠. 이 말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정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들렸고요. 재항고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항고는 결정에 불복하여 하는 것은 맞는데 항고가 1심 법원에 불복하여죠. 재항고는 2심 법원에 불복하여입니다. 따라서 항고라고 고쳐야 되므로 틀렸네요.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여기 지방법원 그 지원. 이게 분소? 아닌데 뭐죠, 그걸? 가맹점? 아닌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한 도시에 지방법원이 있고 그 인근 도시에 지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여러분 특허법원이 1심 법원이 되며 2심제에 해당된다. 특허법원이 1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을 해서 2심제에 해당이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예요. 여러분 지금 사법부 보셨을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보시면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다음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해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도 나왔고 계속 빠짐없이 범위에 들어가면 거의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가나다가 어떤 그 헌법기관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가는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는 행정각부의 장관이죠. 각부 장관. 나와보세요. 나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 누구냐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들.
그 다음에 여긴 보세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으로 재임 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가는 장관, 나는 대법관, 다는 헌법재판소장. 되셨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한다. 나, 대법관이 아니죠, 여러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는 다에 소속된 기관이다. 여러분, 지금 그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돼 있지만 선생님이 막 갖다 붙이면서 그냥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렇게 놓고도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다. 아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놓고 좀 풀겠습니다. 다는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최고 재판기관이다. 명령, 규칙, 처분,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또 다의 재판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금지되죠. 왜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다의 재판관은 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틀렸죠.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9명입니다. 각각 임명장 주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 여기 맞는 말입니다. 여기 맞는 말입니다. 당시에 2011년 수능에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대통령이 모두 뽑아오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결정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행정기관이며, 여러분 보겠습니다. 나 행정기관입니까? 대법원이라고 놓고 풀자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또 가나다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핵소추권이 엄청나게 큰 권한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모든 국가기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거든요. 큰 권한입니다.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시가 그 지역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동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한 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이거 보세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권한쟁이. 그렇죠? 권한쟁이. 볼게요. 위에 이와 같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주체는 개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다. 틀렸죠? 어디가요? 개인은 아니죠. 청구 주체는 해당 기관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틀렸고요. 위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맞습니다. 또 위의 심판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가장 적죠. 다른 헌법재판소의 권한들을 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었는데 이것만 7인 이상 출석 과반수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하고 나. 위 사건에 관해서 어떤 법 몇 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위헌 여부가 이 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즉 소송 중에 이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보세요. 나는 어떤 부 장관이 무슨 법조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관이 임금을 그렇게 안 준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요. 제가 이런 권리가 침해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헌법소원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국민이 직접 청구하면 헌법소원이고요. 재판 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고 재청권을 행사한 법원이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아니죠. 보겠습니다. 나는 공통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가나의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명령규칙 심사권. 여러분, 명령규칙의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게. 가나는 헌재.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죠. 이건 없앤 내용인데 나왔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에 나타난 제도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가에 나타난 제도가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어요. 그쵸? 사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게 어디냐면 법률을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법률을 입법부가 만드는데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이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지금 위헌 여부를 따짐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나는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하죠. 바로 그 정의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개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 나 헌법소원 맞습니다. 또 나의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을 신급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고자 하였다. 지금 신급제도를 통해서 대법원, 고등법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지운 내용이 있는데 지워졌네. 맞군요. 그 다음에 볼게요. 나의 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에 심사하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각하된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걸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헌법소원 심판해주세요. 심판 청구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헌법소원 심판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그것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지정재판부가 열립니다. 지정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것이 지정재판부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3명씩 짝을 지어서 지정재판부가 그러니까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먼저 지정재판부를 이렇게 들어오면 지정재판부를 열어서 그 3명이 먼저 보고 3명이 보고 이거 요건도 안 되는 거잖아. 요건도 안 된다. 형식도 안 된다. 그럼 뭐 간다 그랬죠? 각하입니다. 요건도 안 되잖아. 각하. 되는군. 요건이 되는군. 그러면 심판을 한번 열어보자. 심판 회부를 하게 되죠. 회부 결정.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거냐면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모입니다. 전원재판부. 전원재판부가 열려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그렇지 않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정재판부라는 말 그리고 전원재판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친절하게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아래로 버려버린다. 이겁니다. 또 이 나에서 헌법소원에서 전원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여러분 7인 이상 출석 과반수는 여러분 어디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따라서 틀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가를 할 수 없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누구만? 법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없다 하면 X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더 중시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OX 하다 보면 말은 바로 하는데 틀릴 때가 좀 있잖아요. 또 나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청구하는 거 맞죠? 헌법소원은. 또 가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나는 일반 국민이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죠? 가는 법원이 국가기관이 나는 개인이 맞죠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또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당사자가 법원에 이렇게 이거 그림 놔두고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국회는 법률에 이거는 조금 이따 맨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부터 볼게요. 가는 국회가 이 가와 같은 건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중에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제기하는 거죠. 따라서 틀렸고요. 세 번째, 이 가는 현재 재판 중이 아니라도, 아니긴요. 재판 중이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나는, 이 법원은 기억이, 이 당사자의 이거 기억 신청이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죠. 이게 제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법원의 권한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가는 당사자는 디귿의 경우, 법원이 기각한 경우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 기각을 당하고 나면 위헌법률 심사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죠. 이랬을 때 직접 또 보겠습니다. 니은이 되지 않는 경우, 니은 제청을 법원이 안 해주는 경우, 제청을 신청한 사람,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기각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해주는 경우, 바로 이게 기각이죠. 맞습니다. 또 볼게요. 다해서 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다해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건 위헌이 되죠. 그러면 해당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기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권한을 폐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위헌법률 심판 권한은 어디 써있냐면 헌법에 써있어요. 헌법에 이 권한이 있다라고 써있는데 법률을 만들어서 그 밑에 법률을 만들어서 헌법에 써있는 걸 없애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표 중 무슨 도 부분은 인구 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은 의원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대요. 그래서 인구 편차에 의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럼 뭐죠? 헌법 불합치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헌법 불합치를 뭐라고 했죠? 위헌이긴 한데 몇 월 며칠까지 입법자가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헌법 불합치였죠. 네,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한 거다. 땡. 대법원 아니죠.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 아니죠.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위 결정으로 해당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즉시 효력 상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시 상실하면 법률 공백이 소래되니까 바로 이 내용은 헌법 불합치를 아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그건 위헌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심판 결과, 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되면 국회는 법 개정에 부담을 지게 되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법자가 개정하면 그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입법자가 바로 국회잖아요. 맞죠?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한 겁니다. 거기 위에 상급이 뭐가 있죠? 틀렸고요.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 역시 틀렸습니다. 같은 내용. 다음 볼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군 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뭐냐면 법률에 군 법무관의 보수는 명령을 제정해서 해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제정하지 않았대요. 그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여러분 어느 기관일까요? 가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의 결정으로 인해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기억, 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지금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한 겁니까?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한 거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법률의 명령을 제정해서 보수를 주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게 위헌인 거죠. 법률이 위헌이 아니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 틀렸어요. 또 보세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사례이다. 맞죠, 여러분? 직접 했잖아요. 당사자가 여기 뭐 재판에 전제가 된 뭐 이런 얘기 없고요. 네.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 이걸로 보고는 좀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선생님이 요거 넣어놓은 거 요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헌법률 심판인지 헌법소원인지 저걸 보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빼고 다음 볼게요. 아니요. 그 밑에 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재판관 4명이 합헌을 주장하면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보세요. 4명이 합헌이고 그렇다면 위헌이 5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명이면 위헌 결정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가 더 숫자가 많다고 해도 위헌이 되려면 6명이 되어야 하니까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찬성 6명. 위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기 9명 중이라는 말을 굳이 사실 안 넣어도 됩니다. 6명 이상의 찬성 맞는 얘기가 되죠. 또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갑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한정에서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해당 조항이 위헌 확인이라는 것을 청구한 데 대해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기각이야. 지금 보세요. 왜 남자만 병역 의무 하느냐? 라고 하니까 기각 그랬습니다. 안 받아들여준 거죠. 안 받아들여준 거. 위의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국민이 한 거죠. 국민이 어떻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합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결정 여부는 국회 입법 활동에 영향을 준다. 안 주죠. 왜요? 너 그런 말 하지 마. 기각.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거니까 국회가 또 다른 입법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보세요. 심판기간은 여기 나라고 한 거 여러분 잘못 나왔어요. 제 거 보고 하겠습니다. 심판기간은 기각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유지된다. 네. 심판기간이 기각 결정을 하면 여기 나라가 빠졌죠, 여러분 건. 기각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죠. 기각. 저리 가. 그대로 유효해. 그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는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나온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짚어봤고요. 아주 이제 다음에 나온 내용 빨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민이 있고요. 주민이 여기 광역자치단체도 구성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주민들이 직접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역장을 뽑았으니까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가는 광역의회가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기초의회 뽑았으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기초장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민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서 기초장, 광역장도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여러분 가가 뭐였냐면 광역의회입니다. 의회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맞죠? 또 광역장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맞는데 조례제정 여러분 조례는 의회가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광역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아니요. 광역장은 그 지역 주민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한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틀렸고요. 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지방의 짱이었습니다. 기초의회, 기초의 짱이었습니다.
기초의 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 맞죠? 기초의 짱은 기초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중앙하고 똑같습니다. 해산권, 불신임권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불신임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기초의회 의원은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죠. 기초의회의 지역구는 소수대표제, 중선거구제 하고 있습니다. 소수대표제만 쓰면 뭐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죠. 그래서 기초의회 뽑을 때 또는 광역의회 뽑을 때 각각 정당의 한 표, 그리고 좋아하는 후보의 한 표,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축소됐을 뿐. 네. 다 됐나요? 네,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내용 있잖아요. 아까 봤던 부분, 선생님이 막 시간 관계상 막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러분 5페이지의 맨 마지막, 여러분 합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기각결정을 선고했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 내용을 보면 갑이 이 병역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기를 했죠. 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공권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한 것이니까 이건 헌법소원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기각 이렇게 한 거죠. 기각 무슨 소리야? 버려지고 그 다음에 폐기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각 결정에 따라서 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국회의 입법 그런 책임이나 또는 입법에 관련된 그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심판기관이 기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병역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러면 이 해당되는 공권력, 여기서의 공권력은 법률이었죠.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때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네가 주장한 거 기각이라고 했을 때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시간 때문에 슉 넘어갔던 거 보충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까지 다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정치 파트로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문제 또 해당되는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